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이 사진은 선생님이 어디 다른 데서 불법적으로 가져온 사진이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다녀왔던 그때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이 에펠탑이 지어질 때 프랑스 사람들은 반대가 매우 심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철골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을, 이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라는 것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똑같은 구조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바로 에펠탑 맞은편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바라본 세느강의 모습입니다. 이 세느강에 지금 현재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는,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특히 이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냐면 바로 에펠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펠탑을 이렇게 다리에서도 볼 수 있고 선생님처럼, 아니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행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두 번째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입니다.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 자, 우리가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교통수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지금 살고 있는 광주, 그 안에 또 다른 광주로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아직은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타고 다닐 수 있는 자가용 자동차, 또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면 자전거와 같은 것도 바로 교통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좁은 지역을 갈 때, 혹은 또 멀리 갈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타고도. 자, 반대로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혹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고 했을 경우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 교통수단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한쪽은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북한이라는 나라와의 지금 현재의 관계상 육상교통을 통해서, 즉 자동차나 철도와 같은 교통선을 통해서는 다른 나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면 무조건 배나 비행기 라는 교통수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선박. 자, 비행기 또한 비행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통수단으로 이야기할 때는 항공교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교통수단의 변화와 우리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우선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교통수단의 변화는 여행의 일정, 경로,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걸어서 먼 곳을 여행하던 과거와 달리, 자, 예전에는 걸어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대륙을 넘어서는데 하루면 가능한 오늘날 여행의 일정과 방법은 다르지만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함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우리는 각자 의미 있는 여행을 만들어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여행의 일정, 경로, 방식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구할 수 있고요. 다음 교통수단의 수단과 여행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요.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살메르의 타르 사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인도라는 나라가 되겠고요. 그 인도의 국경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인도 국경 왼쪽에 이 부분은 파키스탄 지역이고요. 인도의 서북부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지역으로 흘러가는 강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자, 누군가는 지금 정답을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더스 강이 흘러가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요. 실제 여기 사진에서 왜 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렇죠. 이곳은 건조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여기에 보이는 낙타. 낙타 같은 경우에는 약 40일에서 50일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다라고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낙타에 있는 등, 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혹에는 지방질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여일간 이 지방을 써가면서 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 사막에서 건조한 모래 지역 사막에서 낙타의 발은 사막을 지나다니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발바닥이 매우 넓어서 모래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었고요. 긴 다리를 이용해서 쉽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여행의 변화이고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들은 여행을 계획할 때 교통수단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무엇을 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여행 방법과 일정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도 나중에 어디론가 여행을 갈 때 교통수단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정, 장소, 지역에 따라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여기서 읽어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한 현재의 여행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근대 이전에는 수년에 걸쳐 여행하던 곳이 이제는 1, 2주 정도면 충분히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고대의 여행은 가축이나 마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자, 과거입니다. 가축이나 마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했고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왕족, 귀족 등 신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던, 혹시 기억이 날까요? 마지막 중에 여행의 과거와 현재에서 기원전 4세기경에 이루어졌다. 가스트로노미아 같은 경우가 식도락 여행이라고 했었고 귀족들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극히 제한이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행 기간도 길었습니다. 17세기 그랜드 투어는 일반적으로 여행 기간이 2년에서 5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세기 철도와 여객선의 발달 이후 교통수단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빠르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행기의 발명은 여행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공항이 갖추어진 곳이면 대부분 하루 안에 도착할 정도로 이동시간이 줄었고 여행의 범위는 전 세계로 넓어졌습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가장 가까운 곳에 물론 광주공항이 있죠. 하지만 광주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이 아니라서 해외여행을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가장 가까운 곳에 국제공항으로 무안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다면 우리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지역을 충분히 다닐 수 있다는 점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교통수단에 따른 여행의 장단점입니다. 자, 각각의 교통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항공, 선박, 철도, 자동차.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적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항공교통은 빠른 이동 속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확인할 텐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시속이 거의 800에서 900km, 좀 더 빠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km 가까이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 여행 중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항공과 비교하자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죠? 자, 반대로 항공 같은 경우는 선박에 비해서 가지는 단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가격이 뭐합니다? 비싸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과 단점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의 단점에서 문전 연결성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도어 투 도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문에서 문까지. 자, 여러분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공항이 바로 집 앞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공, 선박, 철도, 자동차 중에서 문전 연결성, 도어 투 도어. 문전 연결성이 가장 높은 친구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 그럼 철도가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정시성이에요. 여러분이 철도 혹은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여행을 갔을 때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이 정확하게 적어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의 대표적인 버스 같은 경우, 여러분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을 경우 출발 시각은 적어져 있는데 도착 시간은 정확하게 적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뭐해질 수 있다? 길어질 수 있다. 자, 선생님은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장점, 단점 비어있는 칸에 한번 꼭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교통수단의 발달과 여행의 변화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18쪽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 고대에서부터 1500년, 1800년에 걸쳐 이루어진 모습과 자, 19쪽으로 넘어가시면 1900년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변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따로따로 한 장씩 보고 있어서 여러분은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동시에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선 고대입니다. 당연히 또 다른 지금과는 다르게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 도보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에 20에서 3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여성 포함하여 1시간 정도에 4km에서 5km 정도를 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당. 자, 하루에 24시간이니까 24시간 내내 걷는다면 거의 50km 이상을 더 걸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24시간 계속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20-30km 정도를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거리로 한 330km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경우 걸어간다면 10일 이상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반대로 1500년대가 되면 마차라는 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바퀴라는 아이가 등장을 했고 동물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어서 우리가 쉽게 다닐 수 있었던 거죠. 하루에 50km 이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마차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로마 시대 교통수단과 길을 정비하면서 여행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종교적인 순례나 식도락, 예술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 이루어졌음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800년대가 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 만들어집니다? 열기구가 만들어집니다. 프랑스의 몽골 피해 형제가 최초로 발명하였다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프랑스의 블랑샤로와 미국의 제프리스가 영국 해협을 횡단하는 열기구 비행에 성공을 했고요.
이때 42km를 비행을 하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따른 아래쪽에 보시면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사건 뭐 이런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 배가 나와 있습니다. 여객선. 시속은 46km 내외이고요. 1800년 초 29일 만에 어디를 횡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서양. 그러니까 대서양 바다만 이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걸린 거잖아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이면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 19세기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 내연기관은 연료가 그 기계의 안쪽에서 연소가 되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될 텐데요. 이 내연기관이 발달하면서 발달한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석유의 소비량이 늘어났었던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발달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1900년대부터 철도라는 거에서부터 자동차, 여객기, 그리고 미래의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정해진 역사를 제때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정시성이 되겠죠. 그리고 세계 최장 철도인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총 60여 개 역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8일 이상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철도는 1899년 경인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경은 바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서울, 그리고 인은 인천입니다. 자, 서울과 인천을 연결한 철도인데요. 서울의 청량리역에서부터 인천의 제물포까지 연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 청량리역에 가보면 철도가 처음으로 출발한 역이라는 한자로 철도 시작할 시 출발할 발 역자를 써서 철도 시발역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자, 발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서울 청량리역 가시면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출발이 가능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무엇이 가장 뛰어난 운전 연결성이 뛰어난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요. 시속 800km 내외로 가장 긴 노선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부터 미국의 달라스, 보통 댈러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지구 둘레 3분의 1을 가는 것이며 15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까지 가는 직항의 경우에는 갈 때는 보통 10시간에서 11시간 혹은 12시간 정도까지도 걸리며 갈 수 있는 교통수단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크루즈 여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서부 유럽 지역에서는 크루즈 여객선을 이용한 여행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서부 유럽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서양 횡단 크루즈 여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리고요. 북극해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를 관찰할 수도 있고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제공을 하는 하나의 큰 여행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교통수단에 따라서 여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행에서 교통수단은 단순히 이동수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통수단 자체가 하나의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약, 카누, 여객선 등은 과거에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무슨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수단.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여행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질문. 카약과 카누의 차이를 아는 학생.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질문을 던졌고 여러분은 덥석 문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열기구를 통한 색다른 여행입니다. 열기구 하면 여러분 책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터키의 카파도키아의 열기구 여행이 되는 겁니다. 윈도우 바탕화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자, 하늘에서 전체를 조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행지 곳곳에서는 열기구뿐만 아니라 헬기, 경비행기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제공한다.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형 경관은 땅 위에서 보는 것보다 하늘에서 보아야 그 형체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카파도키아를 가장 잘 감상할 방법이 바로 열기구를 타는 것이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수많은 열기구가 카파도키아 하늘에 펼쳐진다. 하늘에서 보는 아름다운 경관은 땅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한다. 하늘에서 1시간 정도 응해암과 건조기후가 만들어낸 카파도키아의 독특한 경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카파도키아가 되겠고요. 바로 터키라는 나라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응해암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응해암은 여러분 책 왼쪽에 보시면 날개 쪽에 적혀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다음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사진에서는요. 말레이시아의 카메론 하이랜드. 자, 차 플랜테이션 밭 위에 열기구라고 되어 있죠. 자, 차입니다. 차. 여기서 말하는 차는 우리가 마시는 티, 녹차를 의미하는 거겠고요.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 지역의 기후가 열대 기후가 된다라는 것도 이 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보석 녹차밭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눈 가까이에서 지면에서 보는 모습도 좋지만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또 다른 여행의 감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통수단이 여행에 주는 영향이 다양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열기구 말고 또 어떤 교통수단이 있느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크루즈. 위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카리브해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카리브해도 마찬가지지만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이 있고요. 산과 산 사이에 여러분 눈으로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빙하예요. 이런 빙하와 같은 지형들, 빙하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지형들을 볼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리브해 크루즈는 미국인과 유럽인에게 인기가 높은 여행 수단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를 출발한 크루즈가 카리브해의 섬들을 순항하는데 주요 기항지는 푸에르토리코 섬, 자메이카 섬, 케이맨 제도, 보통 카이먼 제도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연중 운항하지만 성수기는 여름과 겨울이다. 반대로 알래스카 크루즈는 여름에 가장 인기가 있는데 수많은 산과 호수에서 여름철 빙하를 즐길 수 있다. 크루즈 여행은 낮에는 기항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관광하고 밤에는 배 안에서 맛있는 식사와 공연, 파티, 스포츠 및 오락, 쇼핑을 즐기며 다음 기항지로 이동한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서 기차와 함께하는 낭만 여행이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러시아의 바이칼호를 지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우리 보통 줄여서 TS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열차가 되겠고요. 기차는 최초로 상업적인 여행 상품을 만들게 된 교통수단으로 오랜 시간 여행과 함께 해온 전통적인 여행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여기는 서쪽에 있고요. 모스크바는 서쪽에 있는 도시, 블라디보스토크는 동쪽에 있는 도시. 자, 이 두 지역을 60개역을 지나갑니다. 세계 최장 노선의 이 철도는 길이가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달하고요. 이 열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와 등과 같은 도시들을 지납니다. 특히 이 열차의 경로 중 바이칼 호수는 많은 여행자의 관심을 받는 구간입니다. 자, 다른 나라의 경우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56년에 개통된 영암선, 영동선을 지나는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2013년 4월에 운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차로 낙동강 상류의 협곡 비경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백두대간 협곡 열차는 경상북도 분천에서 강원도 철암에 이르는 27.77km의 구간을 달립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 관광 열차, 남도 해양 열차 등이 기차로 떠나는 여행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1번 사진은 우리나라의 V트레인,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산티아고 순례길 종착지 산티아고 대성당이 나와 있는데, 산티아고는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무엇을 이용하는, 그렇죠? 도보. 자, 나를 찾아 떠나는 걷기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파냐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걷기 여행의 진수이다. 산티아고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곱. 자, 산티아고에서 산티, 세인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야곱 이렇게 한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등교하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야고보를 에스파냐 말로 부르는 이름이다. 야고보는 예수의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산티아고에 묻힌 후 이곳은 그리스도교의 성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기 위해 중세 때부터 순례길을 걸었고 그 길이 오늘날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되었다. 다양한 경로가 있으나 가장 인기 있는 길은 카미노 데 프란시스이다. 프랑스 남쪽 생장 피드포르 마을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약 800km의 길이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도보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며 완주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한 달이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사무실에는 100km 이상을 걸은 사람에게 순례자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모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도 있었는데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실제 이 길은 그 에스파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성 야곱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이 길이 이렇게 하나의 도보 여행길이 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에 20에서 30km씩 꼬박 한 달을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여러분이 혹시 읽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연금술사라는 책을 지은 파울로 코엘료, 이 사람이 걸어서 더욱 유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길이 있는데요. 바로 제주도의 올레길입니다. 자,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집에서 거리까지 지나는 작은 길이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 올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주도에 흔한 이 길이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제주도의 관광명소가 되었고요. 2007년 1코스가 개발된 이래 2016년 현재 21코스에 달하는 길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길을 따라서 해안과 오름들이 연결되어 있어 여행자들의 눈을 끌고요. 이 올레길을 계기로 지리산의 둘레길 등 우리나라 곳곳에 걷기 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정말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행과 교통수단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두 가지의 활동을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엇에 대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미리 이 부분 확인해가지고 여러분 수업 받는데 어려움 없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수업이 끝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여행과 관련된 사진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 뭐라고 적어져 있죠? Another Paris. 자, 우리가 보통 페리스라고 하진 않죠. 그냥 파리라고 하죠. 실제로 파리에 가보면 이런 모습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시티투어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즐길 수 있는 여행.
여러분 앞에 언젠간 펼쳐질 예정이오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또 내일 또 다음 시간 한번 기다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